안녕하세요. 새로운 목소리죠?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의 근원, DNA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은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내기까지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간접적 증거들은 존재했지만 그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단계였는데요. 먼저 간접적 증거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생물체에서 모든 체세포의 DNA량이 같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생식하는 생물의 경우 생식세포의 DNA량은 체세포의 절반, 즉 수정 후에 같은 양이 된다는 것 또한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균 DNA가 최대로 흡수하는 자외선 파장이 돌연변이 유발 확률이 가장 높은 자외선 파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네. 1928년 영국의 의사 그리피스는 폐렴 쌍구균을 이용하여 수행한 실험에서 우연히 형질 전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폐렴 쌍구균은 S형과 R형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S형을 주사했을 때 쥐가 폐렴에 걸려 죽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R형균을 주사하면 쥐는 폐렴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 또한 관찰했죠. 그러나 열 처리한 S형균을 처리했을 때에는 쥐가 폐렴에 걸리지 않았고 열 처리한 S형균을 살아있는 R형균과 섞어서 쥐에게 주사하면 쥐가 폐렴에 걸려 죽었으며 죽은 쥐의 몸속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죽은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에 들어가 R형균을 S형균으로 현질 전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세균학자 에이버리의 실험인데요. 에이버리와 그의 동료들은 죽은 S형균의 세포 추출물을 여러 가지 효소로 처리하고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DNA가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 다당류, RNA가 분해된 세포 추출물에서는 모두 형질 전환이 일어나서 쥐가 모두 폐렴에 걸려 죽었지만 DNA가 분해된 세포 추출물에서는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 이 쥐는 살게 되었고 몸속에서 S형균이 발견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DNA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허쉬와 체이스는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한 증식 실험으로 DNA가 유전물질의 본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DNA는 인은 있고 황은 없고 단백질에는 황은 있지만 인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박테리오 파지의 DNA와 단백질을 각각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볼 수 있듯이 이 분홍색으로 표지된 것은 황이고 파란색으로 표지된 것은 인입니다. 원심 분리를 통해서 침전물 속에 대장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바로 황이고 파지의 껍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바로 인입니다. 즉, 파지의 DNA만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고 DNA가 다음 세대의 파지를 만드는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DNA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아요. 샤가프는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DNA의 구조를 밝히는 데 일조하였는데요. DNA 이중가닥의 염기에서 바로 그 규칙성을 발견하였습니다.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성 단위는 당, 염기, 인산이죠. 근데 이 중에서 염기는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피리미딘계 염기는 육각형 고리 구조로 대표적으로 티민과 사이토신이 있고요. 퓨린계 염기는 두 개의 고리가 결합된 이중 고리 구조로 대표적으로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통해서 아데닌과 티민의 양이 같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양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에서 염기의 구성 비율이 일정하고 또한 DNA 이중 나선 구조에서 아데닌과 티민이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삼중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윌킨스와 프랭클린인데요. 1952년에 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한 DNA 구조를 밝혀내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네, 이분들은 X선 회절 구조를 이용하는데요. 사진을 촬영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DNA는 나선형이고 어떤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염기 사이의 간격, 즉 X선 회절 사진에 나타난 그 간격이 바로 염기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3.4 나노미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왓슨과 크릭이 1953년에 네이처에 이렇게 간단한 한 페이지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DNA는 우나선형이고 또한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마주보면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DNA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요.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인산과 당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이중나선의 바깥쪽에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염기는 당에 결합하여서 안쪽을 향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NA의 역평행 구조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하여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는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3' 탄소에 연결됨으로써 당 인산의 축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한쪽은 3'을 갖게 되고 한쪽은 5' 말단을 갖게 됩니다. DNA 분자를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의 말단 방향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이렇게 반대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평행 구조라고 합니다. 안쪽에 배열된 염기들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서로 붙들려 있는데요. 분자 구조상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합니다. 이것은 샤가프의 법칙 또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DNA의 복제 과정을 세 단계의 스텝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 DNA 복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DNA 복제 방식에 대한 가설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입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차례대로 A는 반보존적 복제 모델, B는 보존적, C는 분산적 모델입니다. 알 수 있듯이 반보존적 복제는
복제되어 생긴 두 분자의 DNA가 각각 한 가닥은 원래 DNA의 사슬이고 나머지 한 가닥만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적 복제 모델은 복제되어 생긴 두 분자의 DNA가 생성될 때 한 분자는 원래의 이중나선 가닥이고 다른 한 분자는 두 가닥 모두 새로 만들어진 가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적 복제는 원래의 DNA 사슬이 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분해되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와 섞여서 새로 만들어진 두 분자의 DNA 모두 분산적으로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분산적으로 결합하여서 형성된 DNA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웨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웨셀슨과 스탈은 질소의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DNA 복제가 반보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무거운 질소와 가벼운 질소로 각각을 표지한 후에 대장균을 배양하여서 그 비율을 살펴보았는데요. 무거운 질소로 표지된 DNA는 그 양이 반으로 계속 줄고 가벼운 질소로 표지된 DNA는 그 준 만큼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반보존적인 복제 모델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DNA 복제가 반보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먼저 DNA 이중나선의 분리, 뉴클레오타이드 결합과 DNA 사슬의 신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 완료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먼저 DNA 복제가 일어나려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연결하고 있던 염기관의 그 수소 결합이 풀어지고 DNA가 두 가닥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DNA 복제는 복제 원점이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분리를 위해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염기 사이의 풀림은 DNA의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풀어진 각 사슬을 주형으로 하여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차례대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DNA 사슬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DNA 중합효소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DNA 중합효소는 단일 가닥에서 합성을 시작할 수 없고 주형 가닥과 염기쌍을 이루고 있는 가닥의 3' 말단에만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제 방향은 항상 5'에서 3'으로 합성이 되는 것이죠. 이때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킬 3' OH기를 제공하는 짧은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을 프라이머라고 하고 이것은 프라이메이스라는 효소에 의해 DNA 주형 사슬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는 5개에서 1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여 만들어집니다. 프라이머가 만들어진 후에 DNA 중합효소는 RNA 프라이머의 3' 말단에 주형 DNA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를 가지는 새로운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킵니다. 이 염기는 주형과 상보적인 염기겠죠? DNA 중합효소가 새로운 사슬을 5'에서 3' 방향으로만 합성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각 풀린 두 가닥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복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그림의 위쪽에서 보시듯이 위쪽 가닥은 5'에서 3' 방향으로 연속적인 가닥이 생성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밑에 부분을 보면
DNA 이중 나선 두 가닥이 조금씩 풀릴 때마다 프라이메이스와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 분기점에서부터 짧고 분리된 DNA 조각이 합성된 후에 DNA 연결 효소에 의해 연결되어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이 짧은 DNA 조각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본 그 연속적인 가닥은 선도 가닥이라고 하고, 밑에서 본 비연속적으로 합성되는 가닥은 지연 가닥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복제 완료인데요. 진핵생물의 DNA는 복제 원점이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 복제 원점으로부터 복제가 진행되다가 RNA 프라이머가 나타나 DNA 중합효소에 의해 RNA 프라이머가 제거되고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대신 부착되어서 틈을 메우며 DNA 연결 효소에 의해 연결되어 하나의 긴 새로운 DNA 가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DNA와 똑같은 DNA가 두 분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이로써 DNA에 관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의 동영상만 남기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생명 원정대인 만큼 이 절대 반지를 찾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